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1000권의 책을 읽어도 한 줄도 남지 않는다고. 공부의 시작은 글을 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그대들은 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몸은 분명히 멈추어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눈을 감아도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면 쉴 수 있다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 휴가를 내어 먼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밀려드는 연락과 알림과 걱정들이 다시 마음을 채우고 여행지에서 느꼈던 평온은 지하철을 타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럽고 좁은 방 안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고요합니다. 진짜 안식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을 줄 아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바깥의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소음이 내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라는 가장 거친 환경에서 오히려 평온을 찾은 것도 바로 이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다음날 아침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늘어난 만큼 자극도 늘어났고 연결이 쉬워진 만큼 차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손에서 화면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소셜미디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흩뜨리는 것들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조정의 정쟁과 모함, 주변의 시선과 평가, 유배지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문과 비난이 그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약용은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고요를 지켜냈습니다. 장소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장소를 안식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대들의 귀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마음까지 점령하느냐,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추느냐는 전적으로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이 어떻게 그 선택을 해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귀를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음이 견디기 어려우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고, 복잡한 관계가 힘들면 연락을 끊으면 된다고, 디지털 세상이 지치면 기기를 꺼버리면 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봅니다. 알림을 끄고 모임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이지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음의 원천을 피한다고 해서 소음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구조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회의가 시뮬레이션 되고 산속 펜션에 누워 있어도 읽지 않은 메시지가 신경을 긁습니다. 바깥을 아무리 조용하게 만들어도 안쪽이 시끄러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습관에 있습니다. 정약용도 한때는 바깥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료 생활을 하던 그는 끊임없는 업무와 정치적 긴장 속에서 지칠 때마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시를 짓고 술잔을 나누며 잠시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언제나 짧았고 돌아오면 다시 같은 소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마음은 자극이 사라져도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조용한 곳에 가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요가 낯선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이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체질 문제입니다.
소음에 익숙해진 마음은 고요를 두려워하고 고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의 자극에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음을 피하는 사람은 평생 도망쳐야 하지만 고요를 품는 사람은 어디서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도망은 바깥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지킴은 안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만든 것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이 말은 거창한 수양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소음과 고요의 경계를 스스로 정할 줄 아는 작은 기술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세상과 단절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고요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강진의 그 좁은 방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에 처음 도착한 날, 정약용이 머문 곳은 주막집 뒷방이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은 얇았습니다. 낮에는 주막을 찾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벽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고, 밤에는 취객들의 다툼과 짐승 울음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양에서 왕이 곁에 앉아 나라의 대사를 논하던 사람이 이제는 술, 냄새와 습기가 배어있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바깥의 소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의 안에서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분노,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온 죄책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마다 그의 머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양의 거리가 떠올랐고 정조와 나누던 대화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바깥도 시끄럽고 안도 시끄러운, 어디에도 쉴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날이 몇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정약용은 주막에서 나와 마을 뒷산 기슭에 있는 작은 초당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지만 그곳에는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요였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정약용은 오랜만에 자기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서재가 아니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 초당을 손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뽑고 마루를 닦고 벽을 바르고 책을 놓았습니다. 작은 화로를 들여 차를 끓일 수 있게 했고 창 앞에는 매와 한 그루가 보이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산초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안식의 공간이었습니다.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규칙을 세웠습니다. 새벽에는 반드시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진 뒤에는 읽던 책을 덮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바깥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당장 반응하지 않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전해져 와도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들을 소리와 흘려보낼 소리를 가리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지킨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자기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소음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소음에 잠식되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일, 그것이 정약용이 강진에서 시작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초당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태어난 고요의 깊이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열어두는 사람과 들을 것과 막을 것을 가려서 듣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성실해 보이지만 늘 지쳐있고 후자는 냉정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착한 사람이라 부르고 후자를 이기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후자의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유배 시절 정약용을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 속에는 그를 향한 모함과 험담이 섞여 있었고 강진 마을 안에서도 죄인을 경계하는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해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문에 반응하면 자기 안의 고요가 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정약용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반응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급한 감정으로 즉각 대응하는 대신 하루 이틀 가슴속에 묻어두었다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판단했습니다. 어떤 말에는 침묵으로 답하고 어떤 일에는 긴 편지로 자기 생각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선택적으로 닫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지를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기술을 배운 이들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업무 메시지와 상사의 평가, 동료들의 은밀한 비교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신저를 확인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의 회의를 머릿속으로 미리 치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단순한 규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업무 메신저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놓칠까 걱정이 되었고 동료들에게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비로소 자기의 것이 되었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경계 하나가 그의 안에 안식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문을 닫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강한 결단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소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안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 바깥의 소음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자기를 무너뜨린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에 아내 홍 씨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대가 평안하다는 소식 하나면 나의 하루가 버틸 수 있다고. 서로의 안부가 곧 서로의 안식이라고 쓴 것입니다. 정약용과 홍 씨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보내야 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오가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서로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홍 씨는 남편이 보낸 편지를 받으면 며칠이고 곁에 두고 읽었고 정약용은 아내가 보내온 짧은 안부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고통을 알아주고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안식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안식처를 지킨다는 것은 서로의 고요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서재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왜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서재에 차 한 잔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로 말입니다. 남편은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요를 존중했고 남편은 아내의 기다림을 알아차렸습니다. 안식이란 상대를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시간을 채워주려 하면 자녀에게는 숨 쉴 틈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든 걱정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느끼면 관계는 의무가 됩니다. 서로에게 빈 공간을 허락하는 것, 함께 있되 각자의 고요를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족 안에서 안식처를 짓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학문의 지침만이 아니라
홀로 생각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함께 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지킴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의 고요를 지킬 줄 알아야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요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남의 말에 휘둘려 자기 판단을 잃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의 안식처를 지키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겠는가? 나만 편하자고 주의를 외면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착한 마음이 자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을 돌보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남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깊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진의 젊은 선비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양보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차를 마시는 시간과 해가 진 뒤 혼자 독서하는 시간, 이 2시간만은 어떤 제자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엄격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낮 동안 온전히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항아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어나갈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이 비어있고 지쳐있으면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주려 하면 오히려 자기가 깨집니다. 정약용이 새벽과 저녁의 시간을 자기에게 돌린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을 제자와 학문에 온전히 바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사업까지 돕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고 자기만의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준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변한 것은 아주 작은 결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혼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 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쌓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진 뒤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남편에게 건네는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에게 줄 것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새벽마다 혼자 차를 마신 것은 세상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만날 힘을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항아리로는 누구의 갈증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배 후 고향 마제로 돌아온 정약용은 작은 서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시절, 정조와 밤새 나눈 대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먼 땅으로 쫓겨간 그 길 위의 풍경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기이한 것은 가장 시끄러웠던 시절에 가장 깊은 고요를 배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비로소 고요의 값어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끊임없는 연결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빠르게 답장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어디서든 이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많아질수록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반응과 선택은 다릅니다. 반응은 자극에 끌려가는 것이고 선택은 자극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익힌 기술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평안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란이 없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소란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통해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노년의 정약용은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더 이상 탐하지 않았습니다. 마제의 작은 서재와 창밖의 강물과 손때에 묻은 책 몇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바깥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의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란 속의 고요, 바쁨 속의 여백, 상실 속의 충만. 이 모순 같은 조합이야말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안식의 참된 모습입니다. 안식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세워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조용한 동네, 더 여유로운 일정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 소음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마음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모함 대신 온라인의 악성 댓글이, 유배지의 외로움 대신 군중 속의 고립감이, 편지의 기다림 대신 즉각적 응답에 대한 강박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익힌 기술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대들은 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질문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시간, 잠들기 전 눈을 감는 5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퇴근길의 고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만들겠다는 결심이고 만든 뒤에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입니다. 소음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자극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 한가운데에서도 자기 안에 고요한 방 하나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식은 세상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